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꼭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 너무나도 평범하디 평범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바라왔던 한 여자였어요. 남들은 특별하게 살고 싶고 더 잘 나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게 제 소원이었지요. 왜냐면 저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으니까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유치원생이었거든요. 7살이었어요. 엄마는 그날따라 슬픈 눈을 하면서 저의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애들도 어리지만 알 거는 다 아는 나이였거든요. 저는 엄마, 왜 오늘은 나 머리 묶어줘? 무슨 일 있어, 엄마? 저의 물음에 엄마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엄마, 왜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줘? 왜 그러는데? 계속 엄마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진이가 왜 그럴까? 오늘따라 땡깡이 심하네. 오늘 유진이랑 엄마랑 대공원 갈 거니까 엄마가 이렇게 유진이 머리 이쁘게 묶어주는 거야. 엄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해주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 밑에 깔린 어두운 느낌을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엄마가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면서 일부러 더 팔짝팔짝 뛰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엄마, 나 오늘 머리 이쁘지? 엄마가 따와준 머리 때문에 나 기분 너무너무 좋아. 오늘 유진이랑 대공원 가면 솜사탕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사줘야 해. 그래. 오늘은 우리 유진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오늘은 엄마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하루를 보낼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대공원을 갔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 대공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시절부터 절 혼자 키우셨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지하방에서 저를 업어 키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갓난아이를 업고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아이 때문에 일찍 일자리에서 잘리니 엄마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맸기에 그동안은 여유 부릴 틈이 없었지요. 에휴, 엄마가 좀 더 많이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유진이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대공원도 데리고 가고 이것저것 많이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엄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며 저는 엄마를 위로해 주었어요. 사실 저도 너무너무 엄마랑 함께 놀이공원 가고 싶었거든요. 유치원에 가면 애들은 맨날 엄마랑 아빠랑 대공원에 놀러 갔다 왔다는 사실을 자랑해서 저는 매일 기가 잔뜩 죽었었거든요. 풀이 죽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매일매일 위축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꿈에 그리던 대공원을 놀러 가자고 하니까 저의 기분은 뛸 듯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왔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놀이공원은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었어요. 책에서만 보던 코끼리도 있었고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들이 끽끼대면서 놀고 있었고 엄청 무섭게 생긴 사자도 우리 안을 지키고 있었지요. 우와, 엄마, 저것 봐. 코끼리가 코로 물을 마시는데?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엄마. 엄마도 저거 보고 있어? 너무나도 신난 저와는 다르게 엄마는 어딘가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어요. 뭐라고, 유진아? 아, 그래, 코끼리. 코끼리가 신기하게 물을 마시네. 코로 물을 마시는구나. 영혼이 빠진 채 대답을 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저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엄마가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공원에서 한참을 놀다가 저녁을 먹을 때 갑자기 엄마가 목소리를 잔뜩 아래로 깔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유진아, 만약에 엄마가 몇 년 동안 잠깐 멀리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유진이는 어떨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엄마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 유진이랑 이제 함께 못 살 것 같아. 엄마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하거든. 그런데 유진이가 있어서 엄마가 멀리 가지를 못해서 잠깐 유진이가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엄마는 멀리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였고, 딱 1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 가지 마.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없으면 나는 안 된단 말이야. 나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엄마. 애원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생생해요. 스파게티를 먹다가 엄마가 떠난다는 말에 입에 있는 스파게티를 다 뱉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던 게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비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저를 쳐다보았고, 엄마는 유진아, 그러는 거 아니야. 무릎 꿇으면서 빌 필요 없어. 유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왜 그래 정말로, 응? 유진이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엄마는 유진이한테 말하고 싶어. 이거는 유진이 잘못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유진이랑 더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헤어지는 거라고. 엄마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저 저에게는 엄마랑 앞으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힘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세상의 전부인 엄마가 이제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곁에 없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나를 두고 간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쫄쫄 굶어도 상관없는데, 왜? 그 어린 저는 그때부터 애어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그게 저에게는 참 힘들더라고요. 보육원 생활은 전쟁이었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인생이 우울했어요. 엄마는 약속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거기에 버려진 거였죠. 애들은 다들 우리는 부모한테 버려진 자식이야.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면서 비극적인 생각만을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폭력과 무논리가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극한의 군대 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녁이 없는 군대 생활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언니와 오빠한테 맞은 것만 해도 수백 대가 넘을 거예요. 아직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그 폭력의 현장이요. 제 마음의 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졌어요.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대체 엄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버려져서 힘들게 커야 해?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낳지를 말든가. 이런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참다 못해 저는 결국 중학교 때 보육원을 탈출했어요. 친구 2명과 함께 탈출한 보육원이었지요. 하지만 중학생인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단지 붙이는 일이 끝이었어요. 전단지를 붙이면 1시간에 2,500원을 주는데 셋이서 하면 거의 1시간에 10,000원 조금 안 되게 벌 수 있었거든요. 그걸 3시간 동안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아끼고 아껴서 입에 풀칠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어차피 세상이 나를 버린 거니까 나도 세상을 버릴래. 그냥 막 살 거야. 그리고는 그 친구는 어둠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이 된 거였어요. 그 친구는 얼굴이 되게 이뻤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친구는 힘들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자진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육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배신감도 느껴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너네들 우리 탈출할 때만 하더라도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몸을 파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옥 같은 보육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어. 하지만 친구들은 각자 자기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떠났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깨달은 거죠.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는데 길가에 앉아서 세상은 혼자이구나.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강해져야 했어요. 죽는 것은 제가 겁이 많아서 못 죽겠더라고요. 죽을 용기라도 있으면 어떻게 아등바등 살아볼 텐데 그것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키가 170이에요.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큰 키였지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고소득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쇼핑몰 모델을 하는 거였습니다. 안 먹었으니까 마른 저는 모델 일을 하기에 아주 제격인 몸이었어요. 되게 좋았지요. 전단지 돌리면 시급이 2,000원에서 3,000원인데 모델 일을 하면 시급으로 10,000원을 받으니까요. 그 시대의 10,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모델 일을 1년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500만 원을 모았어요. 종잣돈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꽤 붙는 겁니다. 우와,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돈 꽤 많이 벌 수 있겠는걸? 그리고 어깨 넘어서 배운 게 딱 하나였죠. 동대문에서 옷 떼오고 사람들한테 팔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쪽 업계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트렌드 같은 거는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어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종잣돈이 생긴 저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 쇼핑몰은 되게 많고 다들 자리 잡았으니까 내가 그 틈으로 끼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자.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을 위한 쇼핑몰은 많지만 뚱뚱하고 몸매가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한 쇼핑몰은 없네. 이걸 타깃을 해야겠는데? 아무래도 보육원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굴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했기에 이런 머리가 빨리 돌아가게 된 거였어요. 제가 계획한 사업 아이템은 그야말로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린 거였지요. 엄청 빠릿빠릿한 머리로 빅사이즈를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 19살에 시작한 쇼핑몰 사업은 쉽지 않았어요. 울 때도 많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펑펑 눈물 흘리고 싶었던 순간도 정말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고아인 저에게 손을 뻗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인부복을 떼서 빅사이즈 여성분들에게 팔았는데 이게 참 인부복이 이쁜 게 없더라고요. 아니, 임산부들이 입는 옷은 왜 다 이렇게 아줌마들이 입는 옷처럼 색깔도 칙칙하고 이럴까? 이건 아닌데.
이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지. 이건 아니야. 저는 그때부터 기존에 있는 인부복에 레이스를 달거나 혹은 이쁜 장식품을 달거나 그렇게 리폼을 시작했어요. 그게 반응이 확 온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점점 늘더니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을 찍은 거였어요. 순수익은 그거의 절반이긴 했지만 그때 제가 진짜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전단지 돌리면서 1시간에 3,000원 벌다가 이렇게 큰 돈을 벌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눈물만 난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래, 너 같은 애가 성공해야지. 누가 성공하겠어, 너 같은 애가 아니면. 진짜 대단하다. 너무너무 잘했다. 멋있다. 정말 최고야. 하면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인정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맨날 구박만 받고 못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 취급을 받다가 어딜 가든 환영하고 사장님 소리를 듣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날아가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점점 더 자신감도 붙고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남자가 제 인생을 파탄내버린 거였죠. 유진아, 나는 너의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너무나도 좋아. 너의 과거를 들은 이후에는 네가 싫어지는 게 아니라 더더욱 좋아졌어. 너 같은 여자가 정말로 진국이거든.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내 마음 받아주면 안 되니? 너 없는 인생은 내가 살 수가 없어. 가볍게 만나는 줄 알았던 저의 의류 도매상 사장님이 저에게 무게를 잡고 고백을 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아니,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저도 고아로 살아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결혼은 아직 저에게 너무나도 머나먼 것인 것 같아서요.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와 나이 차이도 띠동갑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는 애 같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럽고 힘들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도 없고 저에게 뭐라고 조언해줄 어른이 주변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휩쓸려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제가 거기서 가정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 남자는 결혼을 하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저에게 시키는 것도 많았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휘청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야, 이 고아년아, 니는 내 덕분에 인생 팬 줄 알아. 고아인 너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 안 그래? 별 보잘것도 없는 여자인 주제에 내가 결혼해줬으면 제깍제깍 내가 술 먹고 들어올 때 해장국이나 해장할 거를 대접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애가 미쳤나. 저에게 손찌검은 물론이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폭군이 따로 없었지요. 정말로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발발 떨면서 남편이 그때부터 무서웠어요. 맨날 남편이 저를 보고 고아라고 무시하니까 저의 고아에 대한 자격지심은 더더욱 심해졌지요. 엄마가 나를 안 버렸다면, 내게 부모님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취급은 안 당해도 되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였지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내가 당신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나는 사업으로 성공한 여자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시집을 갔는데? 당신이 나를 반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너 미쳤냐? 나도
너 같은 남자랑 못 살겠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뭔데? 나보다 나이도 많고 돈도 못 벌고 술 먹으면 깽판 치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너 대체 왜 그러니? 나도 네 주먹질 참지 못하겠다. 이제 놔줘 나를. 나도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제가 소리치자 남편 놈은 주먹을 더 휘둘렀고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 출동한 기록을 증거로 삼아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대문에서 꽤나 주름을 잡는 토박이 장사꾼이었지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에 남편의 방해로 인해서 물건을 하나도 떼오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제 쇼핑몰에 옷을 올리지 못하면서 인기는 확 떨어지게 되었어요. 정말로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남자 한 명 때문에 내 인생이 휘청거리고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적자가 생기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인생은 잘 안 풀리고 그래도 쇼핑몰은 정말로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트 운영비만 한 달에 수백씩 나가는 상황에서 수익이 없는 쇼핑몰을 운영하자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출까지 냈지만 결국 수천만 원의 빚을 남긴 채 그 잘 나가던 혁신적이었던 빅사이즈 전문 쇼핑몰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에 허덕인 저는 매일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 전부 술독에 빠진 저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연도 끄는 거였지요. 참, 사람 관계라는 게 내가 필요 없어진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냥 끝이구나. 다들 이익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진짜 또다시 죽기보다 더 겪기 싫었던 그 고독의 늪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2년 동안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폐인처럼 살았지요. 원룸 지하방 월세로 살았는데 거기 집주인이 2달 동안 월세를 안 낸 제가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요. 하도 먹은 게 없어서 영양실조 직전이라서 집에 누워만 있었던 저에게 경찰이 그러지 말고 힘내서 살아보라고 하면서 국가 우울증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었고 제가 거기서 조금씩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심리 상담사는 저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독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죽고 싶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지금까지의 인생은 과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와 미래예요. 그러니 현재와 미래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 봐요. 저는 그 심리상담사 덕분에 꿈을 찾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복지사 일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을 볼 계획을 짜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들이 다 하는 직업을 가지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펜 하나 잡아본 적 없었던 인생을 벗어나서 매일 책상에 9시간씩 앉아있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되니까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니까 안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저요, 꼬박 4년 동안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2년은 학사 자격증이랑 복지사 자격증 땄고요. 그리고 2년은 공부했지요. 공무원 시험 붙고 어떤 단체에 소속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내가 느낀 행복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아무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가진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저는 복지사가 되어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소외된 노인네들을 돌보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그날이요.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서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지하철을 통해서 직장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같은 시간에 어떤 한 노인네,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노인네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 그 노인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주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인네를 잘 살펴보았어요. 맨날 모자를 푹 쓰고 있어서 얼굴은 몰랐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노인네가 모자를 벗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엄마 같았어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설마 엄마겠어? 저는 이상한 마음에 복지부 팀인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그 복지부 팀원은 아, 나도 오다 가다 봤어. 예전에 우리 팀에서 그 아주머니 도와드렸었는데 성함이 아마 김미자이실 거야. 맨날 딸 찾고 싶다고 그러고 약간 조현병 걸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시는 듯? 유진 씨, 너무 신경 쓰지 마. 김미자.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랑 얼굴이 너무나도 똑같고 이름까지 똑같으니 저는 순간 혼동이 왔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나를 버린 엄마를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잖아요. 비록 제가 십수년간 엄마를 무척이나 원망하고 엄마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막상 엄마로 추정되는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온몸이 얼음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보고 싶어 했고 엄마를 찾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노인네, 눈이 안 보여서 눈을 감고 있는 노인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 근처 반지 앞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구걸에서 번 돈으로 하루에 빵 하나 사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틴 거였어요. 너무 배고프면 설탕물을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엄마든 아니든 간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지금 그 노인네 때문에 내가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잠도 못 자고 자꾸 신경 쓰고 있잖아. 차라리 그 노인네한테 돈이라도 내 마음에 짐이 없게 크게 기부해버리고 잊어버리자. 저는 월급 들어온 거를 모은 적금 통장을 깨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다발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돈다발을 작은 봉투에 넣어서 살 떨리는 심정으로 가지고 갔지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미친 듯이 긴장되고 식은땀이 주르르륵 흘렀습니다. 왜 그런 신체 증상이 일어난 것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저는 지하철로 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노인네를 보면서 말했지요. 할머니, 언제부터 여기서 구걸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날씨에 이러고 계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몸 아프고요. 나는 그래도 되는 존재야. 나는 그래도 돼. 에휴, 할머니. 저 여기 앞에 있는 공무원 건물에서 나온 복지사예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랑 너무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이거 제가 모은 돈인데 이걸로 밥 사 먹으세요. 조금씩 아껴 쓰시면 되니까 비상금으로 쓰시고 날이 안 좋아서 구걸하러 못 나올 때 이 돈으로 밥 사 먹으세요. 아시겠죠?
저는 노인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네는 아니, 젊은 처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내 눈이 이래서 처자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마음씨 좋은 처자가 있다니 나는 천벌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나는 딸이 있어. 유진이라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전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우울증이 심해진 나는 딸을 맡기고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와 선을 보고 재혼했어. 딸에게는 1년 뒤에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친 거였지. 그 남자는 참 잘 살았는데 술만 먹으면 폭군이 되었고 나는 결국 10년간 그놈의 주먹질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어. 돈 많고 잘 사는 거 다 부질없더라고. 그때부터 딸을 다시 찾겠다고 전국을 뒤졌는데 딸은 나타나질 않더라. 맡겼던 보육원에서는 딸이 도망가서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만 말을 하고 그 이후로 나는 딸 찾는 걸 포기했지. 자식을 버린 엄마가 자식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어떤 자식이 엄마의 존재를 반기고 좋아하겠어. 그러다가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녹내장이 온 거고 이렇게 시력을 잃은 거야. 처음에는 죽고 싶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네. 나는 딸을 버린 대가로 벌을 받는 거야. 내 딸, 너무나도 보고 싶은 내 딸. 죽어서라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 그때는 내가 무릎 꿇고 빌고 싶어. 우리 딸한테. 하여튼 처자가 내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니 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을 길게 했네. 쓸데없는 말을. 노인네의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숨죽여 울었는데 그 노인네는 눈치를 챘어요. 아니, 처자, 왜 우는가? 엄마, 당신 우리 엄마 맞네. 나 유진이야. 당신이 초록마을 보육원에 버리고 간 그 유진이. 동물원에 데리고 간 그날, 가장 행복했던 그날, 나는 가장 불행했던 날이기도 해.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엄마를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데, 나를 버리고 갈 거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만나는 게 어딨어. 이건 말도 안 되잖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엄마도 직감하게 된 거였죠.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 노인네는 더듬거리면서 제 얼굴을 만지고 제 손을 자기 얼굴에 가져다 대더니 정말 딸이 맞는 것 같다고, 너 유진이 맞다고, 그 대공원을 기억하는 거 보면 넌 내 딸이라고 하며 펑펑 울었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너무 밉고 그리고 좋았습니다. 미워 죽이고 싶었지만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를 버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엄마가 미혼모로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한 그 희생들, 그리고 그런 결정들 존중했습니다. 엄마가 나 버려서 나 정말로 강해졌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 해본 일 없고 이혼도 해봤어. 그러다가 나는 남을 돕는 일이 천직이더라고. 그래서 이악 물고 공부해서 이렇게 취업도 했고 공무원이 되었어. 우리 딸, 엄마가 제대로 살펴주지도 못했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으로 컸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하나 약속하는 것은 나는 네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를 보육원에 맡긴 거야.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후회했지만, 그리고 단 1분 1초도 너에 대한 생각을 지워본 적이 없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 사람, 그건 바로 너야, 유진아. 엄마는 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단다. 유진아, 유진아, 못난 어미를 용서해줘.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그렇게 저희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비가 왔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서 지하철역 안으로 비가 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모녀는 이상가족 상봉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품에서 떠날 줄 몰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저희를 쳐다볼 정도였지요.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희는 십수년간 쌓여있는 감정, 앙금, 미움 등 다양한 것들을 털어냈습니다. 정말 아무리 미워도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핏줄은 핏줄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기적적인 이 만남을 위해 지금껏 내가 수많은 눈물을 흘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복지사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자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최대한 알아봐서 엄마에게 도움을 드렸어요.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받아야 할 지원도 다 못 받고 그동안 구걸하면서 끼니를 때운 거였죠. 엄마는 엄마가 평생 갚으며 살게. 미안해. 엄마 힘들다고 너를 외면해서. 됐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이제 엄마 안 미워. 혼자였던 내 인생, 외로움과 고독으로 점철된 내 인생에 엄마라는 존재가 나타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참 좋아.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널 버린 엄마를 왜 용서하냐고요. 하지만 엄마의 존재는 제 가슴 속 뻥 뚫린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구멍을 채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기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제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재혼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부모님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마음이 뭉클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